네, 안녕하세요. 저는 척수 장애인 올해 16년 차 김진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이고 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 동부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네, 소개가 굉장히 평범해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의 컨셉이 바로 평범함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정말 평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 장애인분들은 이런 평범한 삶조차 꿈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들려드리고 또 그 속에서 뭔가 특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03년도에 대구보건대 간호과를 졸업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자면 성적도 그냥 했고 취업이 잘 된다 하기에 간호과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왜 캠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캠퍼스의 로망과 남자친구를 만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다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완전 폭망을 했죠. 네, 뒤늦게 알고 난 뒤부터는 같이 열심히 하는 게 못 그게 잘 안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호사 라이센스를 따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병원 응급실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응급실에 있으면 솔직히 사망 환자들도 좀 보고 또 급하게 아프신 분들 아니면 교통사고 환자분들이나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감정이 점점 얼어붙는다 그래야 되나? 네, 되게 냉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히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저게 왜 그렇게 아프지? 저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직업을 좀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CS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던 찰나에 2008년도에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뒤부터는 2018년도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 척수장애인협회 동부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대구 동부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위원으로서 그리고 동부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전담민간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 여성장애인 모성보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28살 6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었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가도로 위에서 그 밑에 도로로 떨어졌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솔직하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떨어지면서 내 다리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순식간에 제 다리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문드문 만졌다 그래야 되나? 다리를 만져보니까 붙어는 있더라고요. 그때 제 장애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희 척수장애인 분들이 중도장애가 많잖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가 사라졌다는 기분? 제가 어디가 날아가 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공중에 붕 떠 느낌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내가 가야 할 길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저희 척수장애인 분들도 아마 이런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4년 가까이 했었어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이런 상실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에 대한 학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죽음의 5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알 때 또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장애인이 될 리가 없어. 나 금방 나을 거야. 금방 나와서 나 밖으로 나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점점 가도 왜 안 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러면서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또 분노를 표출하고 주변에 계신 분한테 화도 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은 이제 점점 바닥을 뚫다 못해 지하실에 박히게 되더라고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재활운동 몇 개월만 하시고 바로 퇴원을 하셔서 직장으로 복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앞으로 살 길을 계속 모색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애인이라서 더 힘들고 더 느리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생을 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고를 하고 또 경험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함을 얻어가는 게 저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2의 인생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 길을 오고 싶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재미있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비장애인일 때는 직장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선뜻 시도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로망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운동을 하면서 평생 학습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장애인이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평생학습원에서는 환경적인 장애 요인들을 다 이렇게 치워주시더라고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랬더니 엄청 잘 할 수 있게 저도 충분히 에스프레소도 만들고 카페라떼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퇴원을 하면 또 돈을 벌어야겠지? 직장을 다니면서 또 그 생각에 컴퓨터 활용, 제가 컴맹이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컴퓨터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컴퓨터 자격증도 하나씩 따고 그렇게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바쁜 병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그렇게 이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원해 있던 물리치료사,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애인이 무슨 결혼이야. 내 사전에 이제 남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되게 편협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한번 죽다 살아나 보니까 저도 상처받기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이 친구가 고백을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나와의 교제를 허락받아 와라. 제가 뭐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진짜 허락을 받아왔어요. 부모님 허락을. 그래서 뭐지? 정말 이 친구가 부모님의 신뢰를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더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께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이가 처음에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기도 안 차더라 이러면서 기도 안 차는데 그래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있나 한번 만나봐라 그랬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제는 잘 없었고요. 제가 있었던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병원까지도 다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 거의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하물며 저희 부모님까지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 친구 주변에서는 솔직히 니는 장애인이랑 결혼을 하며 일이며 살림이며 네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래? 그런 말을 들었었고요. 좋아하는 감정은 한순간이다. 몇 년만 있으면 그 감정 없어질 텐데 그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좋아서 만나서 비장애인들끼리도 만나서 이혼하는 판국에 너는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이랑 만나면
800쯤 바람필 거다.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할래? 그때 가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씁쓸했죠. 정말 신성하고 축복받아야 할 결혼 문제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네, 아주 부정적이고 걱정 가득한 그런 불행한 결혼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의 마음은 확고했기 때문에 네, 결혼을 약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혼 준비에는 2세 계획도 있었어요. 저는 무남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꼭 애 둘 이상은 낳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장애인이 됐잖아요. 나는 이제 마비가 됐고 신경도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입양까지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척수장애인이신 분이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요거를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임신을 원래 준비할 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하기 전에 산전 검사 네, 이런 건 꼭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요즘 보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산전 검사랑 영양제 등을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엽산이나 유산균이나 비타민 D 이런 거는 꼭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상풍이나 풍진 같은 경우 그런 질병들이 임신했을 때 오게 되면 태아에게 되게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같은 척수장애인에게는 배뇨관리, 배변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네, 위생적이고 철저하게 하셔서 염증이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산부인과를 선택을 할 때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활의학과 그리고 응급실 같이 있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잘 하던 트랜스퍼도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트랜스퍼를 해야지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인선 방광염 때문에 제가 방광 용적이 굉장히 작고 실금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신경인선 방광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임신 전에 중단을 하고 대신에 CIC를 하면서 좀 자주 하면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의 인체에 남아서 배출되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계속 복용을 할지 중단을 할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임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란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첫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임신이 됐어요. 정말 신기하게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한 3일쯤 지나니까 생리를 안 하네? 이러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임태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두 줄이 탁 찍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희열감은 지금도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고 정말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됐어요. 네. 근데 막상 임신이 되니까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첫 임신이고 장애인으로서 주변에 휠체어 탄 임산부를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검색을 해도 그 관련된 정보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다니던 병원에 재활의학과 담당 교수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던 그 이범석 원장님 국립재활원에 그분과 잘 아신다면서 통화를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가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흉추 10번에 완전 마비 환자인데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결혼식을 올려서 신혼여행을 가면 해외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온 답변이 아까 앞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부인과를 재활의학과와 응급실이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을 해라.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으니 그리고 출산을 하기 마지막 한 달 전에는 꼭 입원을 해서 추이를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임신 초기에는 장거리 비행을 하면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혼여행은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임신 4개월째 네, 뱃속에 저희 첫째를 데리고 결혼식을 올렸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신혼여행지에서 저희는 폭풍 검색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며 욕창 치료를 했어요. 이게 저도 첫 임신이니까 솔직히 몰랐죠.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창이 원래 없진 않았지만 살짝 있었던 게 이게 배가 점점 나오면서 눌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더 취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욕창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떨어진 면역력에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콧바람 좀 쐬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바닷가 한 번만 보러 갔다 와도 그 다음날만 되면 열나서 입원하고 항생제 맞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제가 놀러 좀 가고 싶다. 잠깐. 진짜 당일치기로 다녀온 놀러도 다녀오기만 하면 또 열나고 네, 그 때문에 또 입원하고 항생제 맞고 금식하고 이렇게 남들 태교 여행 다닐 시간에 저는 태교 여행을 병원으로 다녔습니다. 거의 임신 기간의 반 이상을 제가 병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저희 첫째가 병원을 되게 편해해요. 병원이 무슨 자기 힐링 장소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리고 또 웬만해서 열나면 왜 되게 아프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저희 아들은 38도 좀 넘어도 아픈 기색이 없어요. 아마 저희 임신 후유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쪽의 그림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원래 장애인도 힘들지만 비장애인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척수장애인이라서 정말 힘들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배변 문제였어요. 저는 CIC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폴리카테타로 바꾸고 소변줄을 차면 되긴 됐었어요. 소변 문제는. 근데 대변이 문제였어요. 왜 아이가 점점 커지고 만삭이 되면 장기들이 더 눌리게 되고 방광도 눌리고 장도 눌리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변비도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변을 어떻게 맞섰냐면 항문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항문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실에 앉아서 정말 저 그림처럼 진짜 화장실에 앉아서 펑펑 운 적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임신 기간 내내 한 번도 임신한 거를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의 배변 문제를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해결을 해주었고요. 솔직히 관장이나 좌약 같은 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관장은 좀 힘들 거고 애기 때문에 좌약을 이용을 하면 처음에는 약발이 잘 받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화장실에 저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채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신랑이 직접 항문 마사지를 해주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솔직히 본인 똥도 더럽잖아요. 근데 남의 똥이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티 한 번 안 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저를 도와준 게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도 많이 고맙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신랑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저는 막달이 되어서야 출산 한 달 남기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배꼽 밑으로 마비라서 진통이 있거나 양수가 터졌을 경우에 대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범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달 전에 입원을 했고 37주 중반쯤인가 그렇게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죠. 네. 근데 이게 제왕절개가요. 그냥 분만보다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통증도 심하고 휴유증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산모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저는
저는 하혈은 했지만 솔직하게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든 생각이 이럴 때는 내가 좀 낫네? 네,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 아들을 2.6kg로 출산을 했습니다. 좀 몸무게가 많이 작았죠. 네, 금식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2.5kg가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진짜 아기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초유 먹이고 모유수유를 시작을 했어요. 남들은 왜 산후조리 할 때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힘드니 전혀 하지 말게 뭐 이런 식으로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를 했었고 저랑 층이 다른 모유수유실에 내려가서 수유를 하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거를 다시 올라와서 또 유축을 하고 이거를 밤낮 없이 정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병원 생활 끝내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힐처가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퇴원을 해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아를 했고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네, 여성장애인 출산 후에 국가 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따와 봤는데요. 네, 지금 참고하실 분은 요 복지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개월 동안 월 80시간씩 추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받았는데 문제는 그 6개월 이후죠. 네, 아기들은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정말 잘 기어다니고 오만 거 입에 다 넣고 또 돌쯤 다 돼가면 저희 아들은 뛰어다녔거든요. 네, 뛰어다니면서 오만데 호작지 다 하고 저지레하고 딱 그때잖아요. 네,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할 시기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줄어버려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이 돌보미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청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대기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희 신랑이 병원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운동센터로 전향을 하면서 같이 병원도 다녀주고 저희 육아에 많이 힘써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3살 터울로 둘째도 출산을 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첫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애를 못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예뻐서 둘째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임신을 계획을 하고 제 몸을 이제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관리도 하고 부지런히 먹고 했더니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는 진짜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달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을 뿐이죠.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지금도 완전 먹방 찍을 정도로 그렇게 잘 먹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임신 기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아이도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둘째를 놓고 육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아이 2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유명인이 광고를 하는 키즈 카페를 갔는데 앞에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하니까 밖에 세워두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휠체어가 없으면 제가 이동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서 저기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만 있을 테니까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중히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업무 지침상 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장애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은 직접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솔직히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희들은 엄마도 안 들여보내주는데 그런 데를 가고 싶냐면서 그렇게 저희 애들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 애들을 막 나무랐던
그런 나쁜 엄마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렇게 SNS에 그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보고 더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대구점도 있지만 본점이 경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 막 화를 내면서 민원을 넣었더니 결국에는 사장님이 직접 사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과 전화를 받긴 받았지만 제가 또 제 가족이 그때 느꼈던 그 치욕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아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 장애를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 걱정이.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좀 바깥으로 나를 좀 내보이면서 활동을 해야겠다 하면서 찾은 게 바로 상상 메이크업 BJ였어요. 나를 좀 더 내보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장애랑 장애인이든 이렇게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제 상상 메이커를 아는 동생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죠. 상상 메이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장애는 어렵지 않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영상을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 올레길 휠체어 코스, 가파도까지 휠체어 코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까지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는 보이시죠? 실내 스카이다이빙 온몸으로 정말 짜릿함을 느꼈는데 이거는 진짜 한 번이면 족하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그때 장애인들은 70kg만 넘지 않으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저기가 단양이거든요. 단양의 패러글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 들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제가 그 속에서 경치 구경도 하고 멍도 때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재밌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단양에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저희 상상 메이커로 찾아왔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치과 장애인인 그분이 이렇게 사회로 한 발씩 내딛는다는 게 그 내딛음을 저로 인해서 제가 발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 상상 메이커를 한 게 정말 뿌듯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그렇게 대구 아침마다 그리고 사랑의 가족이라는 방송 촬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사랑의 가족 한번 봐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나와요. 영상을 첨부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듭니다. 저희는 대구 척수장애인협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마련해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가족 시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죠. 저희 아들은 저 때 마운드 위에 올라와서 보고 엄마 나 여기서 야구하고 싶어. 나 여기서 공 던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7살부터 야구 선수의 꿈을 안고 지금 현재는 대구 유라초에 있는 야구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저희 그 귀여운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은 벌써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휴대폰이 잠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저희 딸은 엄마는 아프면 안 돼. 엄마는 내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벌써 엄마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훌쩍 커버렸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계획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 어때요? 누구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맛있는 것만 먹어도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어요. 보니까 전국 각지에 다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 중에서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이라고 임신한 여성, 네, 그리고 출산한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저귀 키트나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연계 등을 네,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긍정휴먼 김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